호랑이의 도주 흔적은 밀림과 연결된 암벽지대로 이어졌습니다. 바위에 붙어 사는 무수한 덤불과 능쿨은 암벽 곳곳을 뒤덮어 각종 위험한 지형을 교묘히 숨겨주었고, 이는 이곳에서 단 하나의 실수가 곧바로 치명적인 낙상으로 직결됨을 의미했습니다. 험한 지형으로 인해 추격이 곤란해졌음에도 진 코벳이 필사적으로 호랑이의 흔적을 붙잡고는 그 뒤를 끈질기게 쫓자 이번 상대가 극도로 위험한 존재임을 직감한 호랑이는 즉각 공격하지 않고 추격자의 행적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험지를 뚫고 접근한 진 코벳의 귀에는 가까운 은신처에 숨은 호랑이가 내는 불쾌한 그르릉댐이 낮지만 뚜렷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호랑이의 반응은 호랑이가 진 코벳에 의해 포식 활동을 방해받았음을 뜻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진 코벳이 당시 상황을 추정하기를 호랑이가 비록 이전 수년 동안 자신을 뒤쫓았던 성가신 추격자들에 의해 여러 번의 활동을 방해받았겠지만 이번만큼 끈질기게 인간이 자신의 식사를 방해한 경우는 처음이었고, 그는 이에 호랑이가 분명히 큰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진 코벳은 언제 호랑이가 덮쳐들지 몰라 겁이 나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승기를 잡았음을 느꼈습니다. 계속된 추격에 위축된 호랑이가 초조함에 섣불리 공격을 시도한다면 무려 수년간 이어진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단 한 번의 총격으로도 끝낼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신중했고 인내하며 그에게 단 하나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진 코벳도 호랑이에게 역습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음으로써 서로 간의 대치 상태는 그렇게 계속되었고, 결국 시간을 더 끌면 해가 져서 위험하다고 판단한 진 코벳이 정글에서의 숨바꼭질을 포기하고 현장에서 물러나며 그날의 추격전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마을로 복귀하던 중 진 코벳은 유족들이 흰두개 전통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희생된 소녀의 뼈조각과 남은 시신 일부를 한데 모아 감회장했고, 바위 위에서 기다리던 마을 주민과도 무사히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던 중 불안에 떨던 마을 주민은 여기저기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실수를 계속 보였습니다. 이번 인솔은 진 코벳에게 총기와 산행에 익숙하지 않은 비숙련자의 총구와 정숙하지 않은 행보는 식인맹수의 호전성을 능가하는 위험이라는 기본 상식을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그는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숙련자가 아니라면 단독 행동을 취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그는 이 교훈을 이후 직면할 식인맹수들과의 대결에서도 어김없이 준수했습니다. 기도 빈익을 위해 벗어두었던 신발을 수습한 진 코벳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다음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호랑이의 생태로 볼 때 호랑이는 밤 동안 인간 사냥으로 확보한 희생자의 유해를 먹어치우고는 낮엔 바위지대에서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험지로 가득한 주변 지형의 악조건을 감안할 때 주변 지형을 꿰고 있는 호랑이의 눈을 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고, 호랑이가 눈치를 채는 순간 호랑이는 이전 추격 때의 추적을 피해 장거리를 이동한 것처럼 이곳에서 아예 떠나버릴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후 진 코벳에게는 저격의 기회는커녕 이후 추격의 기회조차 요원해질 것임이 뻔했습니다. 현재 진 코벳이 있는 곳은 작은 분지의 남쪽 가장자리였습니다. 서쪽에서부터 흐르는 냇물은 분지를 가로지르며 분지 동쪽으로 흐르다 큰 바위를 만나 북쪽으로 흐름이 바뀌며 좁은 골짜기를 통해 분지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풀밭에 덮인 약 1000m 규모의 구렁이 점점 밀도를 높여가는 침엽수를 배경으로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분지의 동쪽은 사냥이 아니고서는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험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진 코벳은 고민했습니다. 만약 충분한 인력을 동원해 분지 서쪽의 겨울가에서부터 동쪽의 거친 언덕기슬까지 배치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호랑이를 자극한다면 호랑이는 본능에 의해 분지 북쪽의 좁은 골짜기로 몸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는 괜찮았지만
이를 실제로 시행하기에는 곤란함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낮에 호랑이와 대치했던 험한 구릉은 그 길이가 약 1.2km, 폭이 약 800m에 달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접근 불가의 험지였지만 호랑이의 기민함이라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지형에서 초반에 호랑이가 예상대로 움직인다 한들 도중에 이쪽의 기도를 읽은 호랑이가 피로를 감내하고 험지로의 도주를 택함으로써 매복에 걸려들지 않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고민에 빠졌지만 이내 결단을 내린 짐 코벳은 마을로 복귀하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테실다르에게 호랑이가 숨어있는 해당 지형 일대에 대한 차단선을 기습적으로 조성해 호랑이가 일방 통행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호랑이를 상대로 역으로 기습 공격을 가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는 테실다르에게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동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계획을 수락한 테실다르는 다음날 아침 10시에 소녀가 살해당한 현장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서둘러 참파와트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인 1907년 5월 12일 새벽, 짐 코벳은 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일행에게 참파와트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지시한 다음 지형을 살피며 차단선의 구체적인 형성 계획과 거기에 몰입군으로 배속될 주민들의 배치와 이동 계획 등을 신중히 고려했습니다. 준비를 끝낸 짐 코벳은 약속한 장소에 일찍 도착해 주변을 확인하고 테실다르 일행을 기다렸습니다. 급에 질린 사람들을 충분한 설득과 회유를 통해 이곳까지 인솔해야 할 테실다르의 고생과 수고는 직접 보지 않아도 당연할 터라 짐 코벳은 충분한 사람이 모이지 않을 경우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테실다르는 참파와트에서 무려 29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 장소에 당도했습니다. 테실다르가 안도하는 짐 코벳에게 말하길, 그는 사람들에게 이번 일에 참여만 한다면 대상자에 한해 불법 총기 보유를 묵인해 줄 것이라는 당근을 제시한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당근에 혹해 자원한 현지인들이 보유했다는 총기의 거의 대부분은 당시 기준으로도 박물관에나 전시될 법한 구식 화성총에 불과했지만 여기에 더해 테실다르는 이번 사냥에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화약까지 별도로 준비해 현장에서 각자 조를 이루고 집결한 사람들에게 화약을 분배했습니다. 짐 코벳은 몰입꾼들을 앞서 소녀의 유해가 발견되었던 언덕 꼭대기로 이끌고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충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각 몰이조는 사전 계획대로 능선 아랫면을 따라 넓게 늘어서서 짐 코벳 본인이 손수건을 흔들면 그것을 신호로 각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호랑이가 충분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소란을 피우되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의 대면 지시가 있지 않는 이상 현 위치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짐 코벳은 다시금 현장 인원들이 자신의 지시사항을 모두 이해했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총책임자인 테실다르를 찾았습니다. 그는 비숙련자 다수가 총기를 폐용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오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사람들이 쥐고 있는 무기라는 이름의 골동품들이 자칫하면 약실에서부터 폭발할 수도 있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걱정을 토로하며 짐 코벳과의 동행을 요청했고 테실다르는 이를 수락한 짐 코벳을 뒤따랐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지로 향하는 지형은 매우 험했고 사방은 쓰러진 침엽수로 가득했습니다. 지면에 널린 자연물, 매우 가파른 내리막과 오르막을 연이어 마주하자 험지 보행에 적합하지 않은 얇은 간급 가죽 신발만을 신었던 테실다르는 고통을 호소하며 자신에게 길이 너무 험해 이 이상은 동행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는 짐 코벳을 서둘러 떠나보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는 짐 코벳의 뒤에서 테실다르가 물집을 터뜨리고자 신발을 벗는 그 순간 구릉 주변에 차단조로 대기하던 주민들은 초조함과 계속된 긴장에 지친 나머지
아직 신호를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위협 사격과 더불어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매복 지점으로 삼은 분지 북부의 좁은 골짜기까지의 거리가 무려 150m나 남은 상황에서 벌어진 의도치 않은 전개에 놀란 진코벳은 눈앞에 펼쳐진 험지를 필사적으로 내달렸습니다. 당장 서두르지 않았다가는 모든 일이 숲으로 돌아갈 판이었습니다. 가파르고 험한 내리막길을 위를 느낀 사냥처럼 순식간에 주파한 진코벳은 가까스로 매복 지점에 도착했지만 진코벳 본인이 목이 10번은 부러질 상황이었음에도 사지가 온전했다는 사실은 실로 천원이었다고 자평할 정도로 그가 산악 원시림에서 벌인 전력 질주는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한 행동이었습니다. 진코벳은 몰입꾼들이 교란 행위에 걸려든 호랑이가 반드시 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측한 분지 북부의 골짜기 초입에 도달했고 매복에 적합한 주변 환경을 물색하던 진코벳의 눈에 골짜기 입구에 무성이 자란 숲풀 한 무더기가 들어왔습니다. 언제 호랑이가 나타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장소를 찾을 시간도 없었던 만큼 진코벳은 재빨리 그 덤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덤불이 거의 60cm 높이로 자란 만큼 침착하게 숨는다면 인간들의 추격에 심란해진 호랑이는 이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공산이 높다고 진코벳은 보았습니다. 진코벳은 모리조가 내는 소음이 들려오는 방향을 바라보며 제발 호랑이가 이미 이곳을 지나치지는 않았기를 빌었습니다. 다행히도 진코벳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골짜기 입구로부터 약 300야드 떨어진 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었고 마침내 우거진 숲을 헤치며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의 위치는 테실다르가 자신을 떠나보내고 대기하겠다 말한 언덕 꼭대기와 매우 근접한 곳이었습니다. 호랑이가 테실다르의 기척을 감지하기라도 한다면 그는 목숨을 보존할 수 없음이 자명했고 그 사실을 테실다르 본인 또한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호랑이를 목격하자 주저없이 자신의 산탄총에 장전된 두 발의 총탄을 차례로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두 발의 12게이지 산탄은 호랑이를 맞추지 못했고 호랑이는 일말의 머뭇거림 없이 적각 반대편으로 내달렸습니다. 또다시 틀어진 계획에 초조해진 진코벳은 호랑이를 놓칠까 싶어 즉시 옆총에 장전된 탄환을 쏟아냈지만 이미 전력으로 내달리는 호랑이를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몰입꾼들은 비록 지시한 행동을 이렇게 취했지만 이 세 발의 총성만으로 호랑이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오판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코벳의 지시대로 위협 사격과 함성을 계속 내지르며 그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고 그런 그들의 노력이 비명으로 바뀌어 들려오자 진코벳은 필시 자신의 총격에 놀란 호랑이가 모리조가 형성한 차단수로 향했다가 진로를 저지당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진코벳은 호랑이가 그곳에서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 유일한 탈출구인 이 계곡으로 되돌아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진코벳의 회고에서 테실다르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던 것을 감안할 때 진코벳은 첫 번째 기회를 앗아간 테실다르의 섣부른 사격이 오히려 호랑이에게 인간들이 사방에 매복해 있을 것으로 오판하게 만들므로써 호랑이의 주의를 흐트렸을 것이고 결국 테실다르의 실수가 의도치 않게 숨겨준 진코벳의 매복로가 호랑이에게 유일한 선택지로 남았을 것이란 전화이복적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진코벳은 다시 자리에 숨어 되돌아오는 호랑이를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호랑이는 진코벳의 정면 좌측 방향에서 나타났고 호랑이는 냇가를 따라 계곡으로 재차 진입해 현장을 이탈하려 했습니다. 호흡을 정돈한 그는 아까보다 더 신중하게 거리가 줄어들길 기다리며 호랑이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진코벳은 두 번째로 옆총의 방아쇠를 당기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왜 지금껏 호랑이를 맞출 수 없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지에서의 사격을 염두에 두고 옆총의 영점을 잡아두었었고 기복이 굉장히 심한 이런 지형에서는 높고 낮음의 차이에 따른
착시 현상을 반드시 감안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실수로 코다이트 혼합물을 장약으로 쓰는 두 번째 59경 소총탄 역시 호랑이의 머리 위를 스치듯 지나쳤고, 그는 호랑이가 쓰러지지 않고 상황 인지를 위해 단지 걸음마를 멈추자 자신의 탄환이 완벽히 빗나갔음과 바로 자신의 실수를 직감했습니다. 다행히 호랑이는 반복된 매복에 당황한 나머지 다른 활로를 찾기 위해 잠시 머뭇거렸고, 이 기회를 낚아챈 짐 코벳은 30m 앞에 있는 호랑이를 겨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교훈이 반영된 마지막 탄환은 호랑이의 어깨 부위에 정확히 명중했지만 호랑이는 이 사격에 굴하지 않고 이빨을 드러내며 짐 코벳을 노려봤습니다. 처음부터 호랑이의 날램을 고려한다면 기회를 잡았을 때 2번 이상의 사격 기회가 없으리라고 생각한 짐 코벳은 1개의 예비 탄약을 위시해 단 3개의 탄약만을 폐용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찌되었건 짐 코벳은 이제 빈 총으로 호랑이와 대치해야 했습니다. 짐 코벳은 혹여나 호랑이가 분노를 실어 자신에게 달려들지 않을까 매우 우려했지만, 부상당한 짐승은 상대와의 대결을 피해 현장을 이탈한다는 공통의 본능이 위기에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호랑이는 적시 방향을 돌려 자신의 오른편 겨울을 건넌 다음 계곡의 바위덩이 위로 오르고는 분지 동쪽의 거친 언덕 방향으로 이어지는 평탄한 지형을 향해 힘겹게 걸어갔습니다. 호랑이의 내면을 읽은 짐 코벳은 서둘러 테실라르가 있는 방향을 향해 그의 총을 빌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거리가 제법 있고 그 사이에는 온갖 장애물로 가득한지라 무슨 말을 하는지는 서로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한 그는 서둘러 짐 코벳과 합류해 총을 요구하는 짐 코벳에게 자신의 산탄총과 탄약을 빌려주었습니다. 총을 쥔 짐 코벳은 그대로 호랑이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짐 코벳의 희망대로 호랑이는 직전의 부상으로 인해 그리 멀리 가지 못했고, 그는 호랑이를 곧바로 따라잡아 6m 거리까지 근접하고는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짐 코벳은 테실라르가 빌려준 산탄총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총열과 약실 사이에 1cm쯤 되는 큼직한 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직전의 총성이 증명하듯 탄약은 정상일 확률이 높았지만, 짐 코벳이 목도한 치명적인 구조불량은 그가 쥔 산탄총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내부로부터 폭발할 최악의 가능성을 실감케 했습니다. 그러나 짐 코벳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만한 위험은 감수해야 했다고 결심했고, 이빨을 드러내며 포효하는 호랑이의 입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짐 코벳이 목격한 총기의 구조결함은 사격 시 총탄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내부 압력을 보장하지 못함을 뜻했고, 역시 충분한 에너지를 받지 못한 탄두는 호랑이의 앞면을 빗나가 호랑이의 오른쪽 앞발에 박혔습니다. 이 역시 거리가 너무 가까워 매우 위험한 결과였지만, 호랑이는 결국 기력이 다해 이 이상 덤벼들지 못했고 마침내 숨을 멈췄습니다. 호랑이의 뒤를 쫓은 때부터 지금 순간까지 극도의 긴장을 하고 있던 짐 코벳은 주민들의 존재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짐 코벳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인근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선 안으로 되돌아온 호랑이와 그 뒤를 쫓는 짐 코벳의 추격전을 숨죽이며 주시했고, 마침내 그의 손에 호랑이가 쓰러지는 것을 본 주민들은 현장으로 달려와 함성을 지르고 각자의 무기를 휘두르며 호랑이의 죽음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저쪽이다! 끌고 와서 아주 토막을 내버리자! 여기 모인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호랑이로 인한 삶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의 머리와 어깨를 짓눌러온 호랑이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주민들의 열광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흥분한 군중 속에서 걸어나온 한 남자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칼을 들고 이곳저곳을 오가며 이 악마가 아내와 두 아이를 무참히 살육했다는 울분 섞인 절규를 토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 흥분된 분위기가 진정되자 짐 코벳은 주민들이
호랑이의 사체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트인 장소로 호랑이를 옮겼습니다. 호랑이를 조사하던 짐 코벳은 호랑이의 입 내부를 살피던 중 호랑이의 치아 중 우측 상하 송곳니 모두가 심하게 망가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른쪽 위편 송곳니는 외부 충격에 의해 반으로 부러져 있었고 아래쪽 송곳니는 아예 턱뼈 근처에서부터 부러져 있었습니다. 짐 코벳은 이 특이 사항이 아마도 이전의 누군가가 쏜 총격의 결과물일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호랑이가 먹이로 삼는 중대형의 야생동물들 상당수는 거친 히말라야 원시림에서의 생활에 적합한 두텁고 질긴 가죽과 튼튼한 골격을 가졌기에 이런 부상은 호랑이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연의 사냥감들을 씹을 수도 그로 인한 기력의 급격한 저하로 사냥감을 노릴 수도 없게 된 호랑이에게 시기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지였던 것입니다. 사냥에 자원한 주민들은 이 악마의 가죽을 당장 벗기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호랑이의 사체를 인근 마을로 이송해달라고 짐 코벳에게 부탁했습니다. 여인과 아이들이 이 끔찍한 악마를 직접 보지 못한다면 공동체는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었기에 주민들은 호랑이가 정말 죽었다는 점을 지역사회에 분명히 공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되어 이행된 직후 호랑이가 남긴 유산은 주민들에게 분배되었고 호랑이의 유해로 부적을 만들면 착용자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를 막아준다고 믿은 주민들은 이를 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짐 코벳이 호랑이의 가죽을 벗기는 동안 호한의 마지막 희생자인 소녀의 유해를 수습한 테실다로와 마을 주민들은 소녀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4년간 사용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숲길을 자유롭게 누비며 기쁨의 환성을 내질렀고 주변 마을의 촌장들과 상인, 지역 유지들은 짐 코벳을 주빈으로 삼는 거대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짐 코벳은 참파워트에 온 이후부터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조력해준 테실다로와 담배를 피우며 자신에게 주어진 공무 일정을 설명했고 그렇기에 안타깝지만 본인은 이 축제를 즐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짐 코벳은 그에게 축제에서 자신의 목까지 즐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해가 뜨자 호랑이 가죽을 챙긴 짐 코벳 일행은 복귀를 시작합니다. 둘째 날 팔리 마을을 다시 방문한 짐 코벳 일행은 호랑이에 희생된 자매의 복수를 원했던 여인에게 호랑이가 처단되었음을 알리고 주민들에게 그 증표로 호랑이의 가죽을 보여줬습니다. 호랑이 위협에 고생한 주민들이 감사를 표함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들이 환송을 받은 짐 코벳 일행은 데비드라 마을을 거쳐 나인이탈로 돌아갔습니다.